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초토화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계속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계속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휴전 협상에 대해서 이란 측이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끝내라.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를 더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측이 계속 봉쇄하더라도 미국 측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방적으로 종전 선언을 한다면은 그 주변 국가들과 국제 유가 시장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란의 전략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란의 저항을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지 않고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 국제 여론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끝내는 것을 한번 모색해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써 국내 비판 여론도 잠재우고 국제 원유 시장의 가격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이란 측의 이런 인질 작전의 그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목표를 성취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참 어렵죠. 예측하기가. 무슨 정치적 목표가 있었고 무슨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는가. 트럼프 대통령 말이 계속 바뀌어요. 사실 본인도 무슨 말했는지 찾아봐야 알 정도로 지금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단 조기 종전을 선언하는 봉 교수님 말씀대로 나는 끝냈는데 이란은 끝내지 않고 협상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책임 전가성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은 정치적 선언을 하는 동시에 군사적인 액션은 여전히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이동설이라든가 섬을 7개 정도 점령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 군사적 이동은 또 별개화시키는 듀얼 메시지 전략이죠.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긴 했는데 네. 이중 메시지 전략을 계속해서 국가 패드캅이죠. 협상을 하는 국무부팀과 본인 그리고 액션을 취할 준비가 다 끝난 펜타곤과 미군 팀을 분리시킴으로써 이란을 최대한 구속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전쟁은 자기는 끝내고 싶은데 이란 때문에 못 끝내고 있다라는 전형적인 여론술에 지금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결과적으로 봉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주변에 있는 섬 몇 개를 점령하면 군사적으로 우리는 할 만큼 했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6.25 전쟁 후반부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이 한국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그런 고지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영토를 많이 확보하려는 치열한 전투가 양측에서 벌어지고 사망자,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고지를 단기간 동안에 점령한다 하더라도 상대 진영에서 또 총력전을 벌치면은 탈환되는 그런 주고받는 고지전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이런 어떤 특수 작전을 해서 하르그 섬에 있는 유전 기지라든지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7개의 섬을 점령하더라 하더라도 네. 그런 점령이 굉장히 한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들이 이란 군이 육지에서 포격으로 반격할 수 있는 사정권 내에 있고 이란군이 재상륙 작전을 시도하면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병력 규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주고받는 치열한 고지전, 섬 점령 쟁탈전이 된다면은 여기서 미국 측에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미국 내 반전 여론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가 불발될 시에는 이란을 초토화할 것이고 하르그 섬을 폭파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그 군사 전략상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것이고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소모전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하르그섬 점령에 대한 어떤 그 무력 시위를 하거나 어떤 위험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이란 측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협상에서 어떤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이 정제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합의 불발 시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면서 발전소와 하르그섬을 폭파하고 이란의 해수 담수화 공장도 파괴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른 중동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산악지대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담수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식수나 이런 것에. 다른 국가들은 물이 석유보다 더 소중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담수 공장을 파괴한다면은 이란군이 주위 걸프 국가의 민간 시설, 담수 시설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란 측에서는 가스관 시설을 공격당하면은 주변 국가의 가스관 시설을 공격하는 식으로 정유관이 공격당하면 그 정유관을 공격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대칭적인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 공격을 명령한다면 민간 시설에 대한 금도를 미국이 먼저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군은 주변 걸프 국가들의 생명선인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란의 저항이 더 거세지고 걸프 국가들의 인질화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자충수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썼다는 것은 이란의 이런 전략적인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지금 군사작전을 보고받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이란과 합의 잘 되고는 있는데 안 되면 무차별 공격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죠. 모든 게 가능하고 nothing is impossible. 네. 예, 우리가 뭐 마두로를 체포할지 이란을 공격할지 앞으로 쿠바를 공격할지 아는 사람은 오로지 트럼프뿐입니다. 트럼프도 어제의 트럼프와 오늘의 트럼프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 굉장히 미국이 지난 100년간 보여줬던 시스템에 의한 군사 전략이라든가 국제관계, 외교가 전혀 지금 먹히지 않고 이거 자체가 만약 트럼프가 의도한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이라면 아주 성공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되지 않고 일단 버텨놓고 그다음 상황을 보고 또다시 뱉어내는 네. 이런 식의 어떤 보면 프로파간다 전략들.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예측 못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자체를 만약 의도했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메시지들이 혼재돼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봤을 때는 굳이 이제 크레딧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들도 모든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없진 않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 먼저 동의 없이 쳐들어가 놓고 해결을 걸프 국가 동맹국한테 하라는 것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예, 이전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의하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그런 면에 있어서 수습은 너네가 해라. 미국이 거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름을 거기서 받아오진 않지 않느냐. 우리는 이란의 핵이라는 중요한 것들을 위축시키는 데 기여했으니 나머지 것들은 동맹국들과 걸프국들이 해결을 하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군사적 압박을 위한 액션도 취해 놓은 상태에서 이란에게는 지금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나는 협상에 어떤 판은 다 짜놨으니까 네가 와서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너네 국민들한테
무차별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이란 정권에게 오히려 돌리는 이런 방식의 전략이 만약 의도한 것이라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주변국들은 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지라는 퀘스천들이 들 수는 있으나 네. 트럼프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이기 때문에 각자 국가들이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우디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는 모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이란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현 국면 자체가 굉장히 난장판 상황 같이 보이더라도 그 자체가 만약 의도한 것이고 전쟁 자체가 불확실성에 둘러싼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이제 금전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니까 앞서서 저희도 이제 뉴스로 전해드렸지만 배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란의 배상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쓴 비용을 걸프 국가들이 좀 나눠서 내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 가능한 겁니까? 일단 그 백악관 대변인에게 기자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캐롤라인 리벳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한 것을 언론에서 그것을 취재해가지고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언론사의 질문을 가지고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서 긍정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괜히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파리에서 열렸던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그 재개방은 결국엔 관련 국가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미국은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선긋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미국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굉장히 자신 있는 답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미국 소비자들이 정말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미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기보다는 소비와 투자로 돌아가는 경제 규모인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200달러가 만약 간다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위협했던 것처럼 지금 주유소에서 갤론당 약 2달러를 하는 기름값이 5달러에서 6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10년 동안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가장 미국 국내 유가가 높았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 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고 은둔 생활하던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다시 47대 대통령으로 징검다리 재선을 시켰는데 굉장한 배신감과 실망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렇다면은 11월 중간선거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 레임덕 현상이 집권 2년 이후에 급속하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이란에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레짐 체인지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모델 좋아하는데 문제 많은 대통령을 체포하고 부통령에게 안정화를 맡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문제 많은 대통령보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하면은 미국도 안정화되고 이란의 친미 정권 세울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미국을 아끼고 파괴 행위를 하지 않는 친미 정권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것처럼 이런 상대가 있어서 그런지 이란도 좀 비현실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봉쇄할 줄 몰랐고 지금 보면 이거 통행료 받겠다라고 의회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뭐 모든 게 가능하죠.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21세기가 소위 난장판이 되고 있고요. 이란도 사실 그런 불확실성 전략. 이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금 봉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미국 여론이 철수되는 거예요. 특히 마가 세력의 분할이 시작되고 소위 핵심 스피커. 우리로 치면 뭐 여권 내 김어준, 매블쇼, 유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스피커죠. 스티븐 배넌, 맥 게이츠, 직통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죠. 터커 칼슨, 폭스뉴스 1위 시청률.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가 세력의 분열은
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 선거를 완전히 기울게 만드는 핵심 분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봉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미국에서 레짐 체계가 먼저 오는 거냐라는 미국 내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들 통행료가 실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크게 관심 없을 겁니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통행료 진솔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볼 거고 미국은 일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럼 so what?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이냐. 통행료를 낸 나라를 징벌하는 식으로밖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통행료를 냈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징벌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면에서 지금 이미 프로파간다 워가 시작됐다. 양쪽의 국민들로부터 해당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사실 국면이 많이 바뀐 상태고요. 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라크 전 아프간전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된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수렁에 빠지는 것 자체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가기 전에 미중 정상회담 정도가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봤을 때 네. 지금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겉으로 보여지기는 굉장히 강경하지만 물밑 협상에서는 파키스탄인가요? 거기서는 또 굉장히 유들유들한 협상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의회까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통일료 징수 계획안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이것이 정당화되기 힘든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종 구조물을 이란이 세워서 거기에 대한 통일료를 받는 것은 적법하지만 네. 자연 지형에 대해서 통일료를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인류 공유의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 무료 통항, 안전 통항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왜 이런 계획안을 의회가 승인했는가? 이란 군뿐만 아니라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갈라치기 작전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선박은 금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서 제재를 이행국하는 국가라든지 군사 지원을 하는 국가들은 이란군의 이제 타격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할 수 있죠. 그럼 갈라치기가 되겠고 지금 그 국제 원유 위기가 IEA 사무총장의 경고에 따르면은 1차 오일 파동과 2차 오일 파동을 합친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 70년대 이 두 차례의 오일 쇼크 때는 매일 약 1천만 배럴의 원유가 증발했는데 이렇게 통항이 안 돼서 지금은 하루에 그것보다 많은 1,100만 배럴이 없어지고 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그 여파가 국제 원유 시장의 약 6% 잠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10%에서 11%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이 요구한 대로 약 30억 원을 내고 통항을 할 수 있다면은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선택할 선박도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금 고갈되고 있는 전쟁 자금을 확충할 수가 있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갈라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결국엔 이란이 결정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보면 그동안 했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랑 하냐라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드디어 얘기를 했어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나의 상대다라고 했는데 갈리바프 의장은 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대단한 것 같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세계가 지금 시청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제가 뉴스 비즈니스의 가장 큰 공신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장도 어떻게 보면 밈 같은 걸 SNS에 띄워가지고 조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SNS 전쟁이 또 시작이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사실 뭐 외무장관인가요? 대통령하고 둘은 빼주겠다. 내가 죽이고자 하는 재건 명단에서 빼주겠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살려주는 걸 굉장히 선물하듯이 했고 그렇죠. 이번에는 의장을 지목해서 내 협상 상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의장은 사실은 협상 상대로서의 액션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오히려 여론에서 미국 여론에서 고립되고 있는 트럼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대를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자체라기보다 네. 지금 협상을 그 전에 하마스 분쟁 때 잘했다 그레이엄 목사의 편지를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 본인이 이런 압박
압박의 최대 수위를 높인 다음에 만약 협정이 타결이 되면 자기는 군사적 위기 속에서 협정을 이끌어낸 또 외교의 천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껏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란 자체에서도 이제는 전쟁 종전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긴 하기 때문에 네. 그 의장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기득권만 유지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선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지를 내부 회의를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도 열려 있고 동시에 군사적인 이동 가능성, 최악의 경우에는 섬 상륙하는 작전에 사우디라든가 걸프국들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갈리바프와 협상은 하는 걸까요? 이란 측의 이야기만 종합을 해본다면은 미국과 직접 협상은 이제까지 절대 없었다. 미국이 요청했지만 우리가 계속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지만 제3자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받고는 있다는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기한 15개의 조항 요구에 대해서 이란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네.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신 5개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휴전 협상이 만약에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얘기해서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을 염두에 뒀는데 다 사라졌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상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솔직히 그들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갈리바프 의장이 상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조선도 20척 개방하는데 도움을 줬다. 큰 선물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갈리바프 의장 이름을 얘기하면서 꼭 집었는데 그것은 이제 휴전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멘텀을 유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안에서 이란군 혁명수비대, 강경파, 신정 세력과 이런 갈리바프 등 정부 관리를 갈라치기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미국과 협상하느냐 이런 비판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갈리바프 의장의 그런 입지를 강화시킨 수 있다면은 신정 세력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등극하는 것보다는 이런 소위 세속 세력이 새로운 이란의 정치 주체가 되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이란 군과 정치의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이란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 표면에 나타나서 휴전 협상을 진두지휘할 날이 곧 올지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휴전 협상은 바라는 만큼 이렇게 속도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뭐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일은 좀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처음 전쟁 시작할 때 4주에서 6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변함없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6주 정도 지나면 본인이 어떤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 어떻습니까? 종전 선언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기 때문에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승전 선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항공모함에서 선언은 선언이고 실제 이제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빨리 압박을 해서 종전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것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정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굉장히 물러설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치닫았고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위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미국과 이란이 혼재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폭탄 시설조차 지금 공습을 하고 있고요. 이란 자체는 미국의 조기 경보기, 수천억짜리 조기 경보기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끝없는 분쟁 속으로 가게 되면 4주, 6주 시나리오 자체는 선언적인 정치적인 승리만 선언할 것이고 실제 군사적으로는 이라크전 버전 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마 백관의 참모들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배드캅 국합을 나눠서 역할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맹국가 걸프국들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산하면서 미국은 뒤로 빠지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묘안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좀, 중국하고 예, 이스라엘 네.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전쟁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다른 그런 목소리를 얘기하기 쉽다고 보이는 것이 이것과 겹쳐서 또 갈리파프 의장을 협상 주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화했다는 것. 네. 그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다, 끝내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곧 끝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6.25 때와 마찬가지로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전략 목표를 달성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그다음에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근거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측에서 지상작전을 강화되는 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한에 맞춰서 최대한도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쟁이 언제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 변화를 끝나더라도 승리하였다. 우리 전쟁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는 그런 화두를 네타냐후 총리가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어차피 끝내야지. 안 그러면 또 연기할 수 없으니까 그 방법도 있습니까? 연기까지 또 가능합니까? 근데 그 미중의 정상회담은 이 이란 전쟁과는 그렇게 연동성이 강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상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 전쟁의 그런 끝말이 마련이 된다면 제일 좋겠고 그것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바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시나리오가 완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미국의 협상력을 완전히 그 약화시키는 그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낼 것이냐 기한이 벌써 다 끝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내가 언제 전쟁이 4주 6주에 끝난다 그랬냐? 군사작전이 4주에서 6주에 끝난다고 했지. 네. 그리고 군사작전이 끝나고 완전히 성공했다 그래서 전쟁이 바로 끝나냐? 안정화도 해야 되고 재건도 해야 되고 외교적인 타협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고 또 미국 법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60일이 지나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백악관과 국방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4월 말 2월 28일에 전쟁이 됐으니까.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 60일 시한이 4월 말에 있기 때문에 5월 중순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전에 가서는 이것이 확전을 결심하든지 아니면 발을 빼는 휴전 협정을 결정하는 확실한 모습으로 돌아서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 변화가 4월 말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미국은 계속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폭탄도 투하를 했는데 기존에도 계속 공격을 했지만 예상보다 이란이 잘 방어를 했는지 아니면 숨겨놓은 물자가 많았는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공격도 타격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타격은 당연히 있는데 지금 새로운 설들이 이제 러시아가 뒤에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추측성 보도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쟁의 국제화가 이제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러우 전쟁 때 우크라이나를 서방에서 지원을 했듯이 네. 러시아가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전쟁 직전까지는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러시아가 대놓고 지금 지지를 못하는 것이지 뒤에서는 협상의 중재자로서 역할도 꽤 하지만 네. 동시에 이란이 미국한테 완전히 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 같은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란이 당연히 여러 가지 전쟁 지속 능력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러시아 혹은 기타 국가들이 간접적인 지원이 지속된다면 미국하고의 최대한 지원 전략,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할 때까지의 지원 전략들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짓게 될 백악관의 초대형 연회장을 자랑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백악관 리모델링에 집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롱 담긴 조형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왕에 어울리는 왕자, 지금 좀 전에 잠깐 나왔는데 황금색 변기를 설치를 하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한 이 정권 위기가 오고 있다는 벌써 왔다는 여러 가지 그 사인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와 유거브가 같이 한 여론조사 오차범위 3.5% 성인 1,000명 대상 3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33%. 작년 4월 출범했을 때가 44%로 시작했는데 작년 7월에 38%로 낮아진 다음에 이번에 33%입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이율은 29.1%에 그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대응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정권 출범했을 때는 약 38%의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30%로 줄어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있는 이민 정책도 잘하고 있다가 작년 4월에 50% 절반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번 3월에 35%로 줄어들었고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도 작년 3월에는 31%였는데 이번에 28%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있었던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No Kings 그 집회는 미국 역사상 단일 집회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약 900만 명이 모였는데요. 전국에 약 3,300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3,300 집회 중에 3분의 2가 민주당 지지,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많은 도시보다 지방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층에서 이탈이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